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출백선 이제 첫 시간인데요.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그 기출백선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100개 그러니까 100개 정도 안에 유형이나 개념을 그 정도로 이제 압축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이제 조금 1월, 2월보다는 내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복습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듣는 순간순간에 이제 내면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일단 기출 백선의 개념은 기출을 분석하면서 개념을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이론을 정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신론이나 이론서를 보면서 막 강독을 하면서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넣었다면 요번에는 이제 유형을 보면서 거기서 요렇게 나오니까 요걸 반드시 꼬집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뭐 외우는 요런 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가 항상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문제가 기출 문제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딱 거기 제가 공백을 많이 해서 넣었는데,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풀려고 뭐 이 문제 답이 뭐다 이거를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뭐 지금 이 시기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서 이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우리도 사실 학생들한테 할 때처럼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렇구나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좀 더 잘 확실하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다 뭐 답을 굳이 막 이런 건 전혀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유형을 살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할 거는 이제 이론에서 가는 거는 이번에 계속 요번 3, 4월에 나갈 수 있는 이 자료들은 진짜 완전히 거의 다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눠드린 것들이 그 기출 문제라고 6년 동안에 나온 기출 문제를 이렇게 표 하나를 참고로 드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큰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심리랑 교수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 지도서 이렇게 영역으로 이제 나눈 건데, 사실은 뭐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제 또 통합이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크게 3가지 영역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살펴볼 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오늘은 크게 5가지를 살펴볼 거고, 항상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독파를 하겠다, 이 마음만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자료 첫 번째 거는 그걸 하시라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비교표 있죠? 비포 사이즈로 나가는 비교표는 매번 이제 첫 시간에는 항상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팅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 좀 하도 봐서 너덜너덜하면 이제 새 거 보시라고 이제 나눠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비교표라고 제가 불리는 거 있죠? 그게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내용 체계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왼쪽에 펴놓으시고 문제를 오른쪽에 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게 2015 개정의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게 있어요. 이제 서답형 기준, 그러니까 시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90년대 초반에 완전한 객관식, 사지선다 객관식 있고, 그 이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객관식 시험을 보기 전까지의 서답형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객관식 형태로 봤을 때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3년까지 되는 거, 2008년에서부터, 그러니까 학년도하고 연도하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중간 시험이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예. 예전에 2000년대 서답형, 그다음에 중간에 객관식을 보면서 플러스 논술형을 봤죠. 객관식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객관식이랑 논술형을 같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형태 6번 정도 지금 형태로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출들을 분석은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넣지만, 여기에 이제 사지선다의 유형들은 우리 기본 1, 2월에 막 좀 제가 섞어서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그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90년대 초반 거는 배제하고 요쪽에 2000년대에 있는 서다평이 서술형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의 유형이 아니고요. 유의사항을 말해, 목표를 말해, 뭐 써라 이렇게만 나오고 뭐 너무 다 이론을 그냥 그대로 라이브하게 쓰는 거라서 그 어느 영역이 중요하니까 그 영역이 중요한 거 나온 건 좋은데 사실은 그런 형태, 문제의 유형은 좀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참고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거의 한 20여 년이 넘죠. 예, 그 정도의 긴 거를 다 분석을 하는 건데 자료가 나가는 거는 겉에 옷을 입은 거, 유형은 최근 거에서 유형이 많이 나간다 하지만 예전의 것들도 다 내용에는 포함이 될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항상 나오는 거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한 거의 막 긴 세월이잖아요. 거의 한 20여 년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유형은 이제 최근 걸로만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냥 볼 게 있으면 보기는 할게요. 근데 그거는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의미도 없는 짓이기도 해요. 특히 교육과정은. 왜냐면 그 학습 심리하고 이론은요 의미가 있죠. 변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변하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현재는 이제 1호 개정 이전 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교육과정에 관련된 게 옛날의 유형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여 년 정도의 문제 그 흐름과 방향과 중요성에 관련된 건 다 포함이 되고 유형은 6년 거, 최근 6년 거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이 5가지에다가 완전히 이거만 내가 정말 독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이제 마스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고 요거에 맞춰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 안에 있어서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다시 써봐야 되는 거에 또 중요도에 빈칸을 쳐놨지만 사실은 빈칸 말고요. 이 자료 전체가 그냥 통짜로 다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수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에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다 봐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개정의 방향이 있죠. 예, 그래서 개정의 방향이 한 페이지 전체에 봤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쓰고 그러도록 할게요. 예. 핵심 개정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정의 방향 안에 5가지가 있죠. 똑같이 우리도 가로를 똑같이 따라 할게요, 제가. 자, 그럼 개정의 방향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5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혹시 이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선 그 지문을 먼저 보면서 2009 개정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수학적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 3가지가 우리가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웠겠죠, 예전에. 문추의가 되죠.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문추의라는 게 2009 개정에선 수학과 과정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3개가 더 됐죠, 이번에.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창정태 제가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추의,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이라는 수학적 과정에다가 창의융합,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 합쳐져서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으로 2015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수학 교과 역량의 빈칸을 제가 어디까지 쳐놨냐면 거기까지 쳐놨네요.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 자, 그래서 그 밑에 똥글뱅이 3가지가 이제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라 새로 들어간 요 새 놈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모의 필요성은 수식과 기호 위주의 수학을 단순히 기능으로 익히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강화하고 또
또 뭐, 즉 수학과 인접 분야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랬어요. 자, 이 첫 번째 설명이 창정태에서 창의융합이고요. 창의융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학을 너무 그렇게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강조하는 게 거기 내적 연결성과 외적 연결성 두 가지. 내적 연결성, 외적 연결성. 그래서 수학과 인접 분야의 통합을 도모한다. 두 번째가 정보 처리죠. 정보 처리의 필요성은 특정 지식에 대한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주어진 정보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자, 그래서 정보 처리 자체를 우리가 뒤에서도 하겠지만 사실은 정보 처리는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지 정보 처리 이퀄 뭐 공학적 도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정보 처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 수집, 이해, 분석, 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태도 및 실천이라 이것은 이제 독립적인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교수학습 방법상에서만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정의적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보니까 아직도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학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태도 및 실천하고 정의적 측면이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부연 설명을 한 거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문추의 수학적 과정에 창정태 세 개가 합쳐져서 2015 개정에서 전체적으로 수학교과 역량 6가지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6가지 설명은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큰 가로 2번으로 가서 학습 부담 경감을 뭐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뭐를 조정하는 어떠한 코너를 새로 신설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학습 부담 경감이죠. 애들에게 학습 부담 문제 좀 줄여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항상 양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경감이에요. 들어갈 말이. 내용 경감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래봐야 맨날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평가 문항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니까 빈칸에 내용 경감, 평가 문항의 난이도 넣으시고 그거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여기도 있지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빈칸에 내용 경감, 평가 문항의 난이도,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세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코너를 신설하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자의 무엇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언제나 말하지만 인지적인 건 높은데 정의적인 영이 너무 낮아서 불균형이 심하다. 그 맨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도 계속 나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것이 안 될 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잘 되고 있다면 안 나오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식으로 통계 내용을 재구성했냐면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통계 내용을 재구성한 거예요. 실생활 중심이 거기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밑에 가로를 보시면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 정리, 분석,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이 다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정을.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 현실 세계. 자, 그 다음 5번째 뭘 강조했냐면 우리나라 수학 수업 문제 중에 하나가 수학 내용을 너무나 성급하게 형식화, 기호화하는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형식화, 기호화예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공식 외워. 써. 문제 풀어. 뭐 이런 식의 좀 기호하고 형식이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습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공학적 도구 활용을 좀 더 강조 한번 해보자겠는 거죠. 이 공학적 도구 활용은
도구까지 해놔도 도구의 활용 강조. 그래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형식적으로 연역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인 걸 제가 써놨을 때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실 때 저게 5가지가 2015 개정의 핵심 내용이야. 그리고 혼자 공부하실 때도 우리 수교 공부는요, 약간 혼자 공부할 때 좀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요. 혼자 중얼중얼 대고요. 막 손가락으로 세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자, 이 중에서 또 그 밑에 다 4가지를 넣어놓은 게 있죠. 그게 이제 공학적 도구 활용에 강조된 4가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맨날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지만,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야만 하는 뭐 뭐 이유, 필요성, 뭐 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그 4가지는 따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 첫째,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무엇을 수학이 어떻잖아요. 어떤 수학 내용을 어떻게 해주면 학습자가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모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말이 수학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공학적 도구라는 걸 보면서 애들이 눈으로 보니까 시각화의 효과를 느껴서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전체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어려웠던 수학을 구체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막 읽고 외웠던 것들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추상적인 수학을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추상적인 수학을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시각화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훨씬 구체화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말이고요. 두 번째, 어떤 거나 어떤 거의 처리가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때는 계산기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므로 어떤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활동은 무슨 사고를 신장시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복잡한 계산이 본질일 때도 있어요. 학생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본질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에 있는 게 대수적인 문자식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인수분해를 해야 하고, 그쵸?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당식의 나눗셈, 뭐 조립제법, 뭐 여러 가지 나머지 정리, 인수 이런 걸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념을 배워야 할 때 막 공학적 도구로 팍팍팍팍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게 아닐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사고력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절차적인 사고를 하고 절차적 사고를 강조하고 수학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절차적 사고를 강조하고 수학적 사고를 신장시킨다. 세 번째, 딘지의 지각적 다양성이나 역동성 원리 같은 거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이론을 활용한다. 빈칸에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이론,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이론이에요. 사실 여기는 다양성의 원리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공학적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1차 그래프, 2차 그래프 이런 걸 막 보여줄 때 사실은 공학적 도구의 장점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뭐 계속해서 애들한테 기울기하고 절편을 변화해라서 하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고 좀 한 5개 그려요. 그럼 벌써 힘들고 지치고 그리는 데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가면서 화면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한 10개, 20개 정도의 그래프를 빨리빨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절편을 막 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도 해당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학적 도구는 무엇을 하기 에서 그래프, 애니메이션,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뭘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적 도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개념을 공부할 때도 미리 오늘 뭐 배우는 걸까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어떠한 그런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개념 학습의 전 단계나 개념 학습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개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형식적인 증명을 하기 전에 증명하기 전에 자, 이걸 딱 하기 전에 교사가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래프나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애들이 그렇구나 이제 뭔가 어렵긴 않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하여 직관적인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화면을 통하여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직관적인 탐구 활동이에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직관적인 탐구활동. 그래서 그걸 제공을 받은 거죠. 애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 공학적 도구의 시각적인 기능을 활용하면 시각적 기능. 눈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증명을 배우기 전에 그쵸? 이렇게 시각적 그 다음 들어갈 말이 시각적이고요. 시각적 기능을 활용하면 증명 이전에 연역해야 할 증명 이전에 연역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연역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직관적 이해를 한다든가 또는 관찰에 의한 발견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이 스스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형식적 증명이나 개념학습의 전 단계에서 개념학습의 전 단계는 형식적 증명하기 전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 직관적인 탐구활동을 제공해준다. 뭐가? 공학적 도구가. 그러니까 뭐가 좋다? 시각적인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애들이 증명 이전에 연역해야 할 사실을 직관적으로 그거 필요성을 딱 느끼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관찰에 의한 발견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 네 가지는 잘 봐두세요.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우리가 강조하는 게 2015 개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공학적 도구를 하면 어떠한 면이 좋은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를 보시면 자, 개정의 중점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이 개정의 중점 사항.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이 쓴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둬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가지가 있어요. 개정의 중점 사항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7가지가 있어요. 자, 항상 무엇을 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수험생인 거예요. 예,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듯이 공부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우리야말로 정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라는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거기 문서 체제 자체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향,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3번의 내용 체계 있죠. 예, 내용 체계 자체가 가장 많이 변한 게 2015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언제나 그 개정 안에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편한 수학과의 성격, 또 수학교육의 목표, 어떤 내용 체계에 다 이렇게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양식 형태를 제가 붙여놓은 거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들이 그 중간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체계의 양식의 변화. 두 번째 나오죠. 예, 내용 체계의 양식의 변화가 가장 이제 많이 달라진 특징 중에 하나는 내용 체계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내용 체계. 자, 내용 체계는 학교 급별로 내용의 시작 부분에 제시하지만 문서의 마지막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관통하는 내용 체계를 제시하므로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급을 넘어서 수학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용 체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나눠드렸던 넓은 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 넓은 거에서 지금 이게 이제 한 장에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걸 다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 비교표에는 비교표 비포 사이즈에 보면은 핵심 개념하고 일반화된 지식하고 기능 부분을 뺀 거 전체적으로 내용 요소만 넣어놨어요. 예, 영역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바뀐 게 뭐가 바뀐 거냐면 거기 일반화된 지식 같은 게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 자체를 방정식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이 되게 하는 전체적인 이제 어디까지 가겠느냐 학생들에게 수의 체계를 지도해서 하는 그 일반화된 지식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이해하기, 계산하기, 판단하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추가됐어요. 예, 그게 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일반화된 지식으로서 이제 명제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배워야 할 지식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거는 이제 뭐 이 단원을 배웠을 때 학생들이 도달했으면 하는데 목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력, 계산력, 판단력 뭐 이런 걸 지도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체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내용 요소는 기존에 출제도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표에다 그걸 넣어드린 게 전체적인 중학교 과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최소한 그 내용 요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커리큘럼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또는 선택 과목까지도 내 머릿속에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전체적인 흐름이 없으면 그 좀 곤란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체계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유지하게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따 문제에서 내용 체계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하는 걸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교과 역량을 구현하는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밑줄을 쳐놓고 빈칸에다가는 다 써놨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밑줄을 친 거를 정확히 좀 쓸 줄 알게끔 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과 역량, 야 문제 해결 능력이 뭐야? 라고 말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추론 능력이 뭐야? 그럼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 이렇게 정확하게 그 데피니션을 수학 교과 역량 6가지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자, 그래서 그 6가지가 있고요. 그건 뭐 굳이 읽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학습 부담 경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수학학습 부담 경감이죠. 그래서 학습자의 수학학습 부담 경감은 내용 감축, 연계성 강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새로 신설한 코너래잖아요. 그쵸? 자, 내용 감축, 연계성 강화. 내용도 당연히 줄이긴 줄여줘야 돼요. 근데 너무나 중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애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좀 줄이고 옮기고 이동하고 이렇게도 하고 중과 고등학교와 단원과 단원과 어떤 연결성을 좀 많이 해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삭제를 좀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줄이거나 약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중학생한테 너무 어려워 해서 고등학교로 좀 옮겨주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학습 부담 경감이 실천이 잘 안 돼서 두 번째에 나온 것처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코너를 신설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문제의 난이도에서 애들에게 체감 온도를 좀 낮춰줘야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이전보다 좀 상세하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도 평가지만 일단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 상황 안에서도 애들이 어렵다 쉽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공학적 도구도 써라, 뭐 활동적으로 수업을 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서상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면 훨씬 교사들이 좀 그걸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학습 부담을 경감을 하는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서 만약에 시험에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학습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그 경감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물 같은 거예요. 그럼 뭘로 경감할 거야? 없앨 거야, 어려운 건. 좀 줄일 거야, 약화. 고학년으로 올릴 거야, 상향이동. 이런 식의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뭘 어떻게 할 건데,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니까 평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증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가르치면 여전히 애들은 어려워하니까 좀 더 활동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7가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걸,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1번은 전체적인 문서 체계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지금 중요한 건 내용 체계는 조금 있다가 문제 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까 교과 역량 6가지잖아요. 제가 교과 역량 6가지 어떻게 해라? 데피니션을 다 쓸 수 있게끔 쓰시라고 밑줄을 쳐드린 거고, 지금 네 번째 말한 게 학습 부담 경감인데 그냥 학습 부담을 경감한데 이러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 하나 둘 셋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수교를 흐름을 놓쳐서 그냥 인문학식으로 쭉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앞에서도 얘기한 태도 및 실천과 연결이 되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빈칸에 정의적 측면 넣으시고요. 정의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의적 측면을 하는데 니네 어떻게 정의적 측면을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태도 및 실천이라는 걸 또 새로 만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 및 실천을 교과 역량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그를 구체화해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중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에 가서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을 재구성한다. 아까 했었죠? 네, 근데 도대체 이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을 재구성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냐면 지금까지 안 강조가 되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통계 조사를 하고 학생들에게서 피드백을 해보면 학생들이 기하 영역을 더 어려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래요. 확률 통계 영역을 가장 어려워도 한다는 거와 그러니까 확률 통계에 대한 정의적 측면이 안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예, 그거에 대한 반응도 안 좋고 좋아하지도 않고 억지로 계산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하여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했대요. 그래서 자료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석, 일련의 과정이 통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했다. 7번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공학적 도구 활용에 강조를 한 거죠. 공학적 도구 활용에 강조. 공학적 도구 활용에 강조. 그래서 지금 2009 개정에서는 교수학습상의 방법 및 유의점이 아니라 이때는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있는 말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언급을 했지만 2015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성취 기준으로 진술함으로써 교과서와 수업에서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아주 그냥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지금 중점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1번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2가지를 봤어요. 빨간색 1번에서 중점 사항이랑 여기에 5가지, 여기에 7가지. 5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5가지, 7가지. 이제 지울게요. 예. 자, 2번째 거를 봐야 돼요. 학년별 변화. 학년별 나는 지금 변화된 내용 이래서 변화 내용 썼는데 사실은 학년별 내용 변화.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학년별 어떤 변화된 내용이 뭐냐 이 소리고요. 내용 변화가 뭐냐 이거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학년별 내용 변화 이렇게 써놔서 좀 그런데 예. 학년별 내용 변화. 거기 한번 볼게요. 중학교 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11가지예요. 학년별 내용 변화로 바꿀래요. 거기랑 통일을 위하여. 내용이 변화된 걸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빼서 중학교 11가지. 자, 이런 가지수를 기억하는 게 되게 외우는데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고 암기가 잘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가지수를 알아야 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자, 중학교 거에 11가지고 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중학교에서 연결이 돼 버려 갖고 그게 이제 뭐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1번 무슨 기준을 성취 기준을 삭제했는데요. 밑에 볼까요? 최공 최소를 이미 초등학교 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를 중복하여 소인수 분해해서 다룰 필요는 없다. 따라서 중학교 수준의 최공 최소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범위에서만 다루는 게 적절하다.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범위. 그래서 위에 들어갈 말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말이 길어서 제가 그냥 최공최소 하는데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활용의 성취 기준을 삭제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무슨 이유냐면 그쵸. 겹치고 잘해요. 그래서 중학교에 와서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을 정도만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범위에서만 다루는 게 적절하다. 그 이유를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성취 기준을 삭제했다든가 통합했다든가 이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그것의 성취 기준을 삭제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초등학교랑. 그러니까 중복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 와서는 소인수 분해 정도를 활용하는 수준만 하면 충분할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어떠한 것을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을 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로 이동한 건 꽤나 있는데 밑에 이유를 볼까요? 개수가 문자인 연립 1차 부등식의 문제, 연립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복잡한 활용 문제 등은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하여 연립 2차 부등식과 함께 다룸으로써 중학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중학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건데요.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이 이사 간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이라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연립 부등식 풀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찾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사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유는 이제 뭐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통합을 시키기 위하여 어디로 갔다는 거. 고등학교의 연립 2차 부등식과 함께 중학교의 학습 부담을 경감했다는 그런 이유가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서 활용 성취 기준 통합 기술. 활용 성취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2009부터 계속 그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학습 부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활용에 관한 성취 기준을 다른 성취 기준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자, 그래서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함수 활용 막 옛날에 이렇게 단원이 막 찢어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활용 문제가 너무 싫다 막 이랬던데 지금은 이제 그걸 통합을 해서 같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마치 옛날엔 그런 방정식은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의 활용은 방정식 활용인 것처럼 애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막 너무 많은 거죠, 양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통합해서 기술했다. 그 소리예요. 네 번째.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한 등식의 변형을 삭제했대요. 학생들은 미지수와 변수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그들이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가능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등식변을 계산이 어차피 뒤에서 할 부분인데 겹치고 중복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5번째, 중학교 1학년에 무엇을 강조하는데, 자, 중학교 1학년에서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상황을 표식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서 어떠한 것을 도입하도록 성취 기준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래프 이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프 이해를. 그래서 그래프를 강조할 때 얘 X축, Y축, 그 기울기, 이렇게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표가 됐든 식이 됐든 그래프가 됐든 다 나타내서 애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그래프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1차 함수 그래프 같은 걸 통하여 함수의 개념을 지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래프 이해, 밑에 빈칸이 함수의 개념.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온 거라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왔다 그래서 정비례하고 반비례예요. 그쵸? 정비례, 반비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왔고요. 자,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한테 약간 어렵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까 5번하고 의미가 통해요. 왜냐하면 1학년 애들에게 그래프를 강조하고 다양한 실생활 세계의 그래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정비례, 증가를 하거나 또 반비례, 감소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설명처럼 거기에서 비정형 그래프의 작성과 해석을 충실히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꼭 정해진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왔어요. 7번 또 고등학교로 간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상향 이동을 했다 하는데 그 7번의 설명을 보면 중3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3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중복해서 다뤄지고 있다. 중복. 그것이 뭐냐면 2차 함수의 내용 중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중학교 무슨 차원에서 고등학교로 통합하여 지도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로 이사 간 건 다 중학교의 학습 부담 경감이에요. 학습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등학교에서 통합하여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모라는 학습 요소는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하였다. 학습 요소는 2009 개정에서 말하는 용어와 기호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이 이제 학습 요소 중학교에서는 없어진 거죠. 고등학교로 이사 간 거예요. 자, 8번째 원주각의 활용을 약화했다는 것도 2009 개정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교과서별로 조금 없애야 하는 부분들을 아직도 남겨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자, 9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중학교 2학년으로 이동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으로 갔는데 중3의 경우 여기에 이제 2009 개정에 말을 하는 거죠. 중3의 경우에 곱셈공식 인수분해는 통합을 시키고 아니 이제 이거는 지금 2015 개정이에요. 중3의 경우에 그러니까 2015 개정을 하면서조차도 여기가 잠시만요. 다시 읽을게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가 통합이 되고 상관관계는 추가가 되고 원주각의 활용, 근호를 포함한 사칙 계산이 약화,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삭제. 그러니까 이제 2015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정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실수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2학년으로 이동을 해봤다. 한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빈칸에 그러나 제곱근을 배우기 이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루기 때문에 수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죠. 제한. 그래서 교과서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정당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곱셈공식이에요. 정당화 방법으로 많이 등장하는 곱셈공식을 이용할 방법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입체도형의 응용 같은 거에서도 피타고라스를 이제 하면 좋은데 중학교 2학년에서 피타고라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당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2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배우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을 시켜서 배우면 된다.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다라는 설명이 다음 쪽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다음 쪽까지 보시면 그래서 9번째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2학년으로 이동한 거.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아니고 10번째요. 도수분포표에서 자료의 평균이 삭제됐어요. 그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려면 사실은 계산이 진짜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삭제가 된 이유니까 당연히 지저분한 복잡한 계산이니까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 계산이 많아 부담이 되는 도수분포표에서의 자료의 평균은 성취 기준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니까 10번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똑같아요. 도수분포표에서 자료의 평균. 도수분포표에서 자료의 평균. 그 말이 들어가면 돼요. 자, 11번. 어떤 성취 기준이 추가됐냐면요. 상관관계의 용어와 의미를 학교 수학을 통해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빼니까 실생활에서는 사실 그 말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건 중요하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감안해서 상관관계 성취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 소리예요. 상관관계 성취 기준이 추가되었다는 거. 그래서 중학교에 깔끔하게 이걸 지워놓을까요? 중학교의 내용적인 변화 11가지를 잘 봐두시고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거. 예, 볼 건데 중학교 거하고 이제 겹치죠. 그렇지만 중학교 11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거는 일단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많지 않고 일단 거기에 또 무슨 설명도 하나 좀 곁들여 놨는데 우선 큰 번호로 한 6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고등학교의 방향 변화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는 5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겹치죠. 예.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위에 걸 보면 무슨 정신에 부합을 하고 기초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역할이에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문이과 통합이에요. 문이과 통합. 자, 공통과목 수학을 이수한 학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엇이나 무엇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자, 2015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문이과 통합을 해서 통합과, 통합수학, 문과도 수학을 더 많이 들어도 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왜 문과 이과를 나누는지, 그쵸? 예.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수학 과정 수학을 이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과라도 다른 수학을 더 많이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세 번째, 공통과목 수학은 2009 개정의 수학 1, 수학 2를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한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은 그냥 수학 하나예요. 1년 동안 배우는 수학 하나고 이제 1학기 때 수학 1, 수학 2 했던 걸 그렇게 통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용적인 건 크게 변화는 없지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되게 많이 축소를 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다뤄요. 기본적인 개념이 빈칸에 들어가고요. 연립 2차 부등식은 부분적으로 삭제했다. 연립 2차 부등식.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복잡한 거, 막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막 어려운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앴고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은 전체적으로 없애버렸다.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은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다. 가장 큰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수학 단일 과목으로 8단위를 이수하도록 구성하여서 내용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거는 뭐 행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그 상황을 살피고 한 거기 때문에 8단위 내용 감축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5번. 자, 문이과 통합을 추구하는 만큼 고등학교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5번에도 문이과 통합. 6번. 중학교 내용 영역과 고등학교 수학의 내용 영역 사이의 간격을 줄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연계성. 6번에 연계성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한 전체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변한 게 그 밑에 있는데 아까 중학교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로 갔으니까 당연히 지금 1번에 중학교 연립 1차 부등식을 고등학교 수학으로 이동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으로 이사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였다. 넣고요. 자, 두 번째. 무엇을 통합했다. 아까 또 중학교에서 이사 간 게 또 있어요. 중3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고등학교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이사 간 거. 2번의 말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수학에서 통합을 했다. 자, 중학교에서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제한된 영역인 경우 최대값, 최소값을 다룬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학교에서 학습함으로써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개념의 이해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복잡하고 심화된 문제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다. 이게 지금 2009 개정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안 좋은 점이잖아요. 이처럼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수학에서 통합을 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 근데 되게 어려워했던 거예요. 2차 함수 그려서 최대 최소 이렇게 다 큰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중학생 자체가. 3번이 근각계수화에 관한 본질적 이해보다는 이를 활용한 복잡한 계산 막 과도하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근각계수화의 관계 내용을 경감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그 자체를 거기다 넣어서 그 계산만 하는 부분은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것도 또 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번에 부등식 영역 있죠? 부등식 영역은 삭제. 예. 부등식 영역은 삭제라고 넣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경제수학이라는 데로 이동을 해서 존재는 하는데 경제수학이라는 것 자체를 거의 개설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선택 과목에서는 입시하고 상관이 됐을 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삭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확률 통계 영역의 학습 내용을 조정을 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9 개정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경우에서 순열조합을 배웠어요. 그러다 2009에서 연계성이 떨어지네, 뭐 여기서 확률 모드로 조금 배우니 저기서 뭘 해서 확률 통계라는 과목을 따로 만들어 그 안으로 이사 갔어요. 누가?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2009 개정에서는 2009 개정에서 없었던 게 뭐냐면 2009 이전에는 이렇게 고1 때 이거를 배웠는데 2009 개정에서 왜 그럼 이걸 또 없애버렸냐면 고1 때 이걸 배우고 나서 확률 통계를 배우러 고2가 되면 또 겹친다는 거예요. 겹치고 양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걸 그냥 아예 확률 통계로 옮겨버리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2009 개정에서 없어졌다가 2015 개정에서 다시 이게 2009 개정 이전처럼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배워요. 그럼 또 그런 이유는 뭐냐면 공통수학 기본 문제잖아요. 고1까지의 수학이 국민 공통 기본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최소한 요거를 배우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인 그 수학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다시 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확률 통계 영역의 학습 내용을 조정을 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수학의 학습 내용으로 선정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서 지금 바뀐 교재나 바뀐 교과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확률 통계 안에는 요 부분은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러 가지 순열부터 들어가요. 그냥 순열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는 5가지가 지금 고등학교의 변화된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변했어?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용 체계와 더불어서 이 내용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를 한번 보고요. 그 나눠드렸던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의 첫 번째 거 보이죠? 예, 문제의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지금 2018 기출 기입형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문제만 덩그러니 있고 되게 이제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형태를 보자는 거예요. 자, 문제 자체에 있는 거에 제가 밑줄을 쳐놓은 내용 체계의 일부와 수학과 교육 과정의 변화 거기까지 보시면 내용 체계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변화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2015 개정으로 바뀌었을 때 11가지, 5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정의 핵심 내용하고 더불어 11가지, 5가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 한번 볼까요? 예, 문제를 보면 그 내용 체계가 이제 전체적인 게 못 넣으니까 문자화식이랑 확률토이랑 일부분만 넣어놓은 거죠. 예, 일부분만 넣어놓으면서 정말 생각해보면 기억을 채워넣으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갈 내용 요소를 채워넣으라는 건 너무 쉽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최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커리큘럼 자체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비포 사이즈 비교표에 전체적인 그 2009 개정하고 비교해 놓은 거지만 사실 2015 개정을 정확하게 봐두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도 정확하게 봐두세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꼭 기억의 말을 못 채워 넣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들어갈 말이 위에 산포도가 있는데도 뭐 밑에 뭐 그런 비슷한 말들이 생각이 났다. 뭐 분산, 표준편차 이걸 넣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예.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내용 요소, 예를 들어 내용 요소를 집어넣어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지 않게끔만 했으면 쓸 수 있는 답이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 요소를 내가 이래서 내용 요소를 봐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상 대화를 볼게요. 자, 이제 15년에 뭐가 바뀌었어요. 뭐 이러고 교사 A, 뭐 맞아요. 교사 B, 뭐 교사 A, 교사 B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마지막 교사 말만 중요해요. 문자와 식력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바뀌었어요. 문자와식.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통합하여 학습하도록 했고요. 중3으로 가버렸어요. 니은, 인천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목 교육과정의 문자와식 영역에 그때는 용어와 기호라고 부른다 그랬죠. 용어와 기호에 있던 내용 중에 2015 개정의 교육과정에 따른 때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문자와식 영역의 학습 요소로 이동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예전에는 용어와 기호로 했어요. 2009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학습 요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교사의 말은 뭐냐면 중학교에 용어와 기호에 있던 게 고등학교의 학습 요소로 갔다는 거니까 용어와 기호에 있고 고등학교의 학습 요소에 있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건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간 거 한번 11가지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기 11가지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사를 간 게 연립 1차 부등식이 갔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간 거예요. 그쵸?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만 이제 만약에 시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공부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게 있어. 근데 내 내용 변화가 시험에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 변화가 나왔을 때 구체적인 내용 변화를 볼 때 지금 그 교사들이 한 얘기를 딱 벌써 읽어봤으니까 읽어본 다음에 내용 변화를 볼 때 이사 간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사 간 게 연립 1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가 이사 갔는데 근데 이 교사가 뭐라 그래? 정확히 얘기해 주죠. 뭐 문자와식 영역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용어와 기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개정으로 말하면 학습 요소를 다 외워야 하느냐? 그 학습 요소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예, 우리가 익숙해지시기는 하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차원에서 봐도 답은 벌써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차원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 할 거니까 우리의 자료에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금 문제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7쪽을 한번 볼게요. 17쪽. 17쪽. 17쪽에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교사 A가 한 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사 A가 한 말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문자와 시간에 학습 요소에 보면 미정계수,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조립제법, 허수단위, 복소수, 실수, 뭐 쫙 판별식, 최대값, 최소값, 연립부등식 있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다가 최대값, 최소값, 연립부등식에 최대값, 최소값을 묶으세요. 최대값, 최소값 묶으셔가지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동그랗게 묶으셔서 이건 지금 중학교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의 최대값, 최소가 그럼 빠져버린 거잖아요. 중학교 안에 학습 요소에서 빠진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게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편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로 갔다는 건데 굳이 학습 요소와 용어와 교환에 정확한 용어로 써야 되다 보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답은 연립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연립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 A의 말은 알겠죠. 예, 그래서 2018년의 기출 형태로 기입형의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이런 건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수두룩 빽빽 많으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부터 좀 이따 보겠지만 항상 그 학습 요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아까 교수학습 방법상의 유의사항,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그러니까 이게 나, 이게 다, 그 다음에 학습 요소 가, 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용어와 교에서 바뀐 것에서 이게 이제부터 가가 되는 거예요. 가.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나. 그 다음에 이게 다다 이렇게. 이제부터 우리는 가, 나, 다 이렇게 가면 항상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큰 거에 1번하고 2번을 한 거예요. 1번하고 2번을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을 어떻게 내 거로 완전 정복을 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 할게요.